안녕하십니까. 전국의 행정학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은 농업사회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사회, 그 다음에 쌀라무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합격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농업사회하고 현대사회, 산업사회의 차이점, 이건 뭐 상식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또 출제되고 있어요. 행정학은 기본적인 패턴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축약한 거기 때문에 이 방향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내고자 하고서 노력을 합니다. 아시겠죠? 거기 농업사회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자급자족 경제다. 이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했을 테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는 말이죠, 이 교환 어떤 정책을 쓰고 있다. 교환 정책입니다. 행정학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교환 정책. 쉽게 말해서 물물 교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화폐 경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업사회는 2차 집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차 집단은 원래 생태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을 뜻해요. 가족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집단을 뜻합니다. 이에 반해서 2차 집단은 어떤 직업사회에서 만난 집단,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사회는 업적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업적입니다. 업적. 다른 말로 이제 실적 중심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실적 중심.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인기 좋은 실적주의 이렇게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업사회에서는요, 객관적인 어떤 경합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결과를 따진다. 자, 행위가 문제냐 결과가 문제냐. 산업사회는 솔직히 말해서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원화라죠. 지식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버넌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동의가 중요하다. 국민의 동의입니다. 가끔 이런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비교할 것은 뭐냐면요, 농업사회가 이제 첫 번째 패턴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전이사회예요. 그 다음에가 산업사회인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농업사회잖아요. 농업사회. 그 다음에 이제 전이사회입니다. 전이사회. 그 다음에가 이제 산업사회. 이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산업사회. 자, 근데 시험은 요게 출제됩니다. 전이사회라고 해가지고, 이 전이사회는 뭐냐면, 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곧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어떤 과도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계의 어떤 구조가 힘의 균형이 지금 지렛대가 지금 기우는 그런 현상 아니겠어요. 미국의 지금 중국의 패권주의가 도전하는 그런 시국입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는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이제 붕괴됐죠. 붕괴돼서 각 국가로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러시아는 힘없는 고양이, 호랑이가 된 겁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어요. 그러자 제3의 국가인 중국이 말이죠, 미국을 서서히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패권주의끼리,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 경찰을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자, 그렇듯이 농업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갈 때 이 전위국가가 있는데, 전위국가가 시험이 출제됩니다. 이 전위국가의 성격은 바로 프리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프리즘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해서 다양한 어떤 색깔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컴플렉스합니다. 심플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불합리, 부정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가 발생한다든지 일탈이 발생한다든지, 그렇죠, 어떤 권력의 집중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것을 전위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리즘적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히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사랑방무형이라고 합니다. 사랑방무형, 쌀라 모양이죠. 쌀라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랑방 모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사랑방이 있을 거예요.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이 봄 추나추동해서 봄, 여름, 가을까지 열심히 일하고 말이죠. 겨울이 되면은 이 청춘들이 어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사랑방을 만들어 놔요. 거기 보면은 뭐 윷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쾌락은 아니죠. 쾌락이라고 말씀 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또 계를 또 형성한다든지 많은 사회 뭐 역할을 합니다.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프리지엄 사회라고 그래요. 이것을 일종의 살라 모형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살라 모형이라는 게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데, 자, 요게 시험 나와요. 프리즘적 사회와 살라 모형. 그래서 살라 모형은 다양한 어떤 이질적인 집단이 모이죠. 사랑방처럼. 여러분들 신림동에 가보면은 사랑방이라고 복사집 있을 거예요. 거기 복사집에 오는 사람들은 뭐 고시공 공부하는 사람도 올 테고, 뭐 회계사 뭐 다 와요.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도 오고, 뭐 경찰 공부하는 사람 다 옵니다. 그 다음 일반 시민도 옵니다. 즉 어떤 사랑방의 역할이라는 게 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이 거기에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런 사회를 말합니다. 이게 살라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성격적으로 볼 때는 다규범성이라고 그래요. 좀 어렵죠. 다규범성. 규범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규범이라는 게 뭐 놈이죠. 이게 놈이라고 그러는데 이 규범이라는 건 사회 통제 수단을 말합니다. 법규범, 그 다음에 정치규범, 그 다음에 사회규범 이런 게 있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러다 보니까 특히 말이죠. 이 프리지점 사회로 전이사회죠.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격이 말이죠. 가격이 들쑥날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면은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있다. 바나나 가격이 뭐 5,000원, 이쪽 가면 7,000원. 이렇게 평균 가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가격의 불확정성. 쉽게 말해서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프라이스라는 개념이 어때요? 지금 수요 공급해가지고 딱 거의 다 맞아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의약품 같은 경우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제시하는 기준 가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가격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계층마다 다르게 판매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병리 현상이 또 발생해요. 병리. 어떤 괴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트러블이 자꾸 발생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가가 다시 개입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산업사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여기를 이제 전이사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돼요. 전이사회, 그 다음에 프리즘 사회, 그 다음에 살라 모양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살라 모양에서는 파벌이 생긴다. 파벌까지도 생깁니다. 파벌.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우리 정치사도 마찬가지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만 북에는 김일성, 남에는 누굽니까? 이승만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 잡았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남노당파도 있고 연안파, 러시아죠. 그 다음에 원래 공산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파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숙청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처럼 괴리 현상이 자꾸 발생하고 트러블이 막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1989년 딱 되니까 러시아가 소련이죠.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어땠습니까? 북한은 이제 넘어지는 거죠. 소련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끝났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계속 원자폭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자폭탄 지금 일반적으로 한 4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중국이 80개입니다. 80개. 어마어마하죠. 40개면. 물론 미국은 2,500개가 넘습니다. 러시아 화폐면 한 5,000개쯤 돼요. 어마어마한 거. 그거 터지면 지구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 병리현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뒤에 비교 행정론이 이제 등장합니다. 비교 행정론은 뭐냐면, 잘 보세요. 전이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국가도 그렇고 일반 개인도 그렇고 차이가 서로 나죠.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법학도 비교 법학이 있고 정치도 비교 정치론이 있고 행정학도 비교 행정론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저 나라가 이상하게 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잘 사는가 이걸 분석하게 돼요. 그러면서 반면 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 정책을 받아들이자. 이러한 기조가 바로 비교 행정론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 행정론은 발전 행정론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게 좀 나와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비교 행정론의 아버지 릭스가 등장합니다. 릭스는 생태론적 입장에서 비교 행정론을 등장한 겁니다. 즉 뭐냐면 행정도 살아있는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행태론은 다르죠. 행태론은 사이먼이잖아요. 사이먼의 행태론은 어떻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의 행동이다 이렇게 본 건데 생태론은 그와 또 다른 개념이에요. 행정을 어떤 살아있는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물로 봤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합니다.
환경에 자 우리가 어떤 발전을 하다 보면은 부수적 산물로 환경이 좀 피폐하게 돼 있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환경이란 맥락 원인을 원인적 측면 X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Y 결과는 바로 행정 행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넘어갈 때 이제 개발도상국이 문제입니다. 개발도상국의 행정. 우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1960년대 4.19 혁명이 발생했죠. 그리고 혼란 시가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땠습니까? 이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유신 헌법 계속 유지돼 가지고 장기 집권하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쉬운 국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절대자 통치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남용했을 때는 큰 코를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학을 공부할 때 정치학도 공부하고 왜 행정학은 정치 경제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발전 행정 문화와 그 다음에 선진국 행정 문화의 특징에서 비교가 또 있어요. 이게 시험 출제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발전 행정학에서 말하는 문화, 이 문화는 뭐냐면 권위주의적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정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박정희 전두환 이 정권을 말할 수 있죠. 권위주의가 앞세웠고 그 다음에 선진국은 권위주의보다는 뭡니까? 어떤 국민 통합주의, 국민 중심주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 행정론 이쪽에서는 어떤 가족주의가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뭉쳐가지고 배타적으로 이렇게 행위했어요. 그렇지만 선진국의 행정문화는 어떻습니까? 이 합리주의, 그 다음에 개인주의예요. 퍼스널리티즘이죠. 그래서 개인이 어떤 사고방식 가지고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적주의가 강조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스페셜리즘이죠. 전문주의로 갔다는 겁니다. 전문주의. 지금이 이렇죠. 전문주의. 그래서 전문가만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의 전문가, 빨리 합격해서 전문가의 역할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발전 행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비교 한번 했고, 발전 행정론 나오는데, 발전 행정론의 기반은 뭐냐면 바로 개발도상국이었어요. 개발도상국에서 받아들인 이론이 바로 발전 행정론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릭스의 비교 행정론, 그런 발전 행정론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스만이라든가 와이드너라고 있어요. 사람이 가끔 중요합니다. 에스만이나 와이드너가 발전 행정론을 강조했다. 사람 이름도 물어봐요. 행정학에서는. 왜 그러냐면 논문이잖아요. 누가 논문 썼고 누가 뭘 주장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나오는 게 이겁니다. 발전 행정론에서는 그럼 정치가 행정보다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시험 나와요. 자, 발전 행정론에서는 정치가 행정보다 우선일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행정과 정치는 같지만 이론론이지만 그럼 누가 더 우선이냐? 행정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행정이. 정치가 우선했을 때는 언제 했죠? 우리가 1930년대 대공황 때, 그때 미국에, 그죠? 미국에 대공황이 있을 때 이때는 정치가 우선이었어요. 끌고 나가야 되니까, 공항을 타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발전 행정론은, 자, 내가 대통령인데 정치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나가야죠. 앞으로 나간다는 개념에서 행정이 더 우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발전 행정론에서 강조됐던 것은 뭐냐면 효과성이에요. 효과성. 즉 효과만 좋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효과성과 효율성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요. 효과성은 뭡니까? 결과주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번 시험 봤는데 한 번 붙으면 효과성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효율성에서는 떨어지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효과성은 100%였죠. 그러나 효율성은 10%밖에 안 된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성과 효율성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아셔야 돼요. 이건 경제학적 이론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발전 행정론으로 가다 보니까 누가 우선시 됐냐면 엘리트가 우선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육사 출신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법대 출신들 해가지고 끌고 나간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육사 출신들이 잘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울법 판검사 출신들 데리고 정치해보니까 융통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 지금 아시면 지금 대학교 뭡니까? 다 평준화 거의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실력과 능력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들이나 무슨 장차관이나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좀 있으면 더 하죠. 다원주의로 딱 가기 때문에 오로지 실력입니다. 여러분 더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행정학을 괜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국가주의를 강조했어요. 엘리트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국민보다는 국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엘리트가 결정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도 1980년대까지 있었어요. 그러다가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각 민주화 운동 때문에 서서히 이제 밑으로 가라앉고 바로 국민 주권 사상이 다시 우리가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정치가들.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또 뭐냐면요. 이 발전주의 행정학에서 문제는 균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어떤 도는 발전이 좀 덜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기관을 또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제기획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기획재정부라고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최고였습니다. 이런 기관이 이끌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행정론과 그 다음에 발전행정론을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행정론을 서로 비교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일통칙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학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강좌를 한 27강에서 30강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올 곳은 60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문제다 그러면은 16문제는 나오는 거 계속 나오고, 4문제가 무슨 조문 좀 나온다든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한 80점에서 90점 사이잖아요. 원래 그 정도 맞으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비교행정론 같은 경우는 발전주의 패러다임을 기저를 두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발전주의 패러다임은 1950년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행정론은 언제냐면 1960년대, 한 10년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비교행정론이 약간 앞서요. 이게 비교행정이 발전행정보다 좀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전행정. 두 개 다 어떤 발전적인 어떤 측면에서 행정을 바라본 거잖아요. 그래서 1950년대예요. 그 다음에 1960년대.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제 외교적으로 봤을 때 1950년대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1945년 8월 15일 날 제2차 대전의 종집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미군정을 했단 말이에요. 미군정 끝나고서 1950년대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한국에서는 전쟁이 터졌어요. 세계 유일하게 전쟁 터졌습니다. 이게 이제 신냉정 시대의 이제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국의 어떤 수준이 차이가 점점 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1950년대에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오죽했으면 미얀마에서 그 5억 달러죠. 그 당시 5억 달러에 쌀이 들어왔겠어요. 미얀마에서. 미얀마 좋죠. 버마입니다. 버마. 버마에서 지금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 국가에서 우리한테 쌀을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못 잊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애정을 지금 쏟고 있는데, 얼마 전에 문제가 발생했죠.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6대4입니다. 소수민족이 40%가 있기 때문에 미얀마도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잘 나가는 국가도 있고 못 나가는 국가도 있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비교행정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행정론은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발전주의에서는 어떤 이론을 강조했을까요? 생산성. 자, 여기 시험 나오겠습니다. 생산성. 자,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1문이 출제됩니다. 한 문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발전주의에서는 능력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변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이런 개념이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치 행정 이론론입니다. 그러나 자, 비교행정론은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자, 여기 좀 나오겠죠. 끝까지 우리가 기념을 해야 돼요.
정치와 행정이 이원론이다.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여기는 어때요? 이론론입니다. 정치, 행정 이론론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비교 행정론과 그 다음에 발전 행정론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어떤 가치주의적 행정론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1950년대, 1960년대 비교 행정과 발전 행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이렇게 비교와 발전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가치가 중요하다. 어떤 질적인 측면이 좀 퇴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즉 뭐냐면 행태주의만 강조, 그죠? 행태, 즉 사실적인 측면, 사실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주의적, 그 다음에 현실 당면적인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만 하고 그 다음에 비교 행동만 했더니만 사회는 발전하는데 어떤 사회 구석, 사각지대가 자꾸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수출은 뭐 오히려 늘었어요. 늘었다고 하지만 이 사각지대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1000만 명 정도는 지금 고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선 자영업자들은 엄청 고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행정학이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식에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전에는 비교 행정론과 발전 행정론에서 어떤 테마가 있으면 여기 엄청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신행정론, 즉 가치주의적 행정학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치 행정론이 있어요. 가치 행정론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물론 지금도 일종의 가치 행정론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환경이랄지 아니면 생존권, 그죠? 그다음에 환경권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드 문제, 사드 배치 문제, 그다음에 뭐 북한하고 남한의 어떤 화학 무기 같은 거 있잖아. 북한이 지금 화학 무기가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 무기로 이걸 공격한다면 남한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직사하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말이죠. 1968년으로 이제 넘어가죠. 1950년대, 60년대, 68년,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사회 형평성이라든가 사회 윤리 철학, 윤리 같은 걸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너무 발전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오염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1968년도에 민나 브로크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왈도라든가 그 다음에 프레드릭슨이 있어요. 프레드릭슨도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행정학의 어떤 모더니즘 이걸 생각해 가지고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행정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올까? 신행정론이, 자 여기 잘 보세요. 발전 행정론이 됐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신행정론이잖아요. 그죠? 신행정론. 자, 신행정론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시민 참여. 그러니까 시민 참여해가지고 시민의 말을 좀 들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응성. 리스판스블리스입니다. 리스판스블리스. 대응성을 강조했다. 아무리 내가 행정을 앞으로 나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본들 뭐 하느냐. 지금 수요자인 국민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다. 바로 리스판스블리스. 이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행정 주체라고 그러죠. 행정 주체, 행정기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 나가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책 결과가 사회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나갔다는 것이 바로 신행정국가 이론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국민과의 합의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합의. 지금도 그랑 마찬가지죠. 뭐 국민과의 대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행정을 하던 사람이든 이런 행정학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년부터 행정법이 다 필수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학도 거의 대부분 뭐 필수로 됐는데 이유가 그거죠.
행정을 하려면은, 정치를 하려면은 행정학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학과 행정은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는 뭘 강조했다고 하지? 1930년도부터 1950년대 사이는 행태론을 강조했죠. 공무원, 어떤 사람들의 모임, 집단의 행위가 행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신행정국가 이론에서는 아니야. 그건 아니다. 국민과의 합의, 합치가 중요한 거야. 어떤 행정을 이끌어가는 행정 주체들의 어떤 그룹의 어떤 의사가 아니야.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신행정론이 되겠습니다. 이거 예상 문제 되겠고. 그래서 행태론을 지향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태론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사이먼이 강조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 집단의 행위가 행정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이걸 지향했다는, 지향이 아닙니다. 이걸 억제했다는 얘기예요. 지향했다. 요게 시험 나오겠습니다. 자, 시험 나올 거 많죠? 자, 이번 시간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될 거로 봐요. 20문제 중에서. 아니면 25문제다 그러면 한 두세 문제? 지난번까지 해가지고 한 대여섯 문제 해서 지금 한 7, 8문제 넘게 나갑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범주를 나왔고, 그 다음에 가치체계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행정국가가 너무 커지잖아요. 비대해지면은 행정부 기관이 너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네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양, 그죠? 그거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파킨슨의 문제점, 파킨슨의 모형, 그 다음에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뭡니까? 없던 예산도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예산을 너무 커져요. 우리나라 예산 세계 6위입니다. 독일하고 같아요. 우리나라 엄청납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예산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군사력도 6위입니다. 그리고 유엔의 공헌도가 3.3%예요. 12, 3위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이 물론 30%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뭐 거의 한 20 몇 프로, 일본이 한 12, 3%,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알지만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 이런 게 한 뭐 6, 7%, 그 다음에 쭈르륵 그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브라질 뭐 호주 뭐 이런 거 빼고 우리나라입니다. 이 면적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제일 작아요. 제일 작은 나라가 지금 경제 구조라든가 모든 게 지금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량이 이렇게 센 나라예요. 그리고 뭐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뭐 간도 문제, 그다음에 북한의 통일, 이 세 부분이 통일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국이 진짜 한 3위권 안에 들어간다. 이것도 뭐 어불성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관료주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겠죠? 관료주의. 왜 그러냐면 행정이 너무 커지다 보면은 다 공무원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점이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공무원이 상당히 100만이 넘어갑니다. 상당히 너무 많기 때문에 공직자가 많다. 그러면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행정국가론을 우리가 공부를 끝냈고, 다음 공부할 것은 바로 이제 행정의 학문적 성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학문적 성격에서는 그래도 좀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사이먼이 되겠습니다. 사이먼하고 란다우입니다.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정학의 성격, 행정학에서 과학적 접근이 있어요. 과학적 접근을 시도한 사람이 바로 사이먼의 행태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행태주의와 생태주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행태주의는 그룹의 행위가 행정이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집단이. 생태주의는 그게 아니죠. 생태주의는 행정은 어떤 살아있는 실물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행정은 특징이 뭐냐면 기술적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 상당히 기술적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성격보다는 실무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행정은.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요. 마르크스 엥겔스라고 들어봤죠. 이 사람이 행정에 대해서 또 관여합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잖아요. 공산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마르크스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서 런던으로 추방당하죠. 영국으로 망명을 해요. 망명하는데 영국에서도 바보 대우를 받아요. 솔직히 공산주의자들은 좀 기분이 나쁠 텐데 영국에서 상당히 외롭게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마약으로 이제 중독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가보니까 뭐 시체 썩는 대상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옆에 딱 있는 거야. 뭐냐면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이론이 딱 책이 있는 원고가 있는 거예요. 죽은 뒤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레닌 러시아 쪽에 와서 레닌 혁명이 발생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받아들인 중국 마오쩌둥이라고 있잖아요. 모택동 그 친구하고 북한의 또라이 있잖아요. 그 김일성, 얘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지도 않은 공산주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북한 인민들 죽어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살잖아요, 중국하고.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수업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뭐 공산주의 그거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몰라요. 이미 망한 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프로치입니다. 행정학의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프로치할까? 그래서 어떤 분석을 하면서 어프로치할까? 아니면은 연구를 하면서 어프로치할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적 접근 방법도 있고 거시적 접근 방법 이런 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미시적 접근 방법 같은 건 뭐냐면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강조했고요. 거시적 방법론 총체주의입니다. 그래서 홀리즘이라고 그래요. 홀리즘. 그다음 홀리즘하고 이제 홀리즘이 있어요. 홀은 전체란 뜻이고 홀이 있는데 바로 신비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미시적 접근 방법은 단순한 합을 1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홀리즘, 홀입니다. W 이렇게 나가 WHOLISM이에요. 이것은 전체를 본 것이고, 그 다음에 홀리즘이 있어요. HOLISM. 이것은 신비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시적 방법은 신비주의와 결합하고, 그 다음에 미시적 방법은 집단, 개인적 어떤 단순 합으로 결합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거시론, 그 다음에 미시론, 그 다음에 이 중간 범위론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구 방법은 기술적 방법, 실증적 방법, 주관적 접근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행정학은 과학적 기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이먼이 행태주의가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비교할 게 있어요. 간단히 기술적, 실증적 방법과 규범적, 처방적 방법이 있는데, 자, 답만 말씀드릴게요. 기술적 방법에서는 행태론적 접근 방법을 했다. 즉 뭐냐면 인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인간은 행태론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규범적, 처방적 방법은 뭐냐면 법률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자, 어차피 행정학은 또 법에 또 관련이 있거든요. 이걸 강조했고, 그 다음에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생태론적 입장이에요. 자, 핵심 포인트. 이 생태론은 뭘 강조했을까? 이것은 환경입니다. 환경. environment라고 하죠. 환경을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자,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론의 한계는 뭐냐면 환경 결정론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